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가느다란 실내화 밑으로 서늘한 기운을 뿜어냈다. 한서연은 거대한 식탁의 한쪽 끝에 꼬솥이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그녀의 남편, J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결혼 3주년 기념일. 그러나 식탁 위를 흐르는 것은 축하의 온기가 아닌 얼음장 같은 침묵뿐이었다. 식탁은 최고급 레스토랑을 방불케 할 만큼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다. 윤기가 흐르는 랍스터 요리, 섬세하게 구워낸 스테이크, 반짝이는 크리스탈잔에 담긴 값비싼 와인까지 모두 서연이 태준을 위해 몇 시간 동안 공들여 준비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태준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음식이나 혹은 그의 아내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인 듯했다. 은식기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저택의 정막을 갈랐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스테이크를 작게 잘랐다. 오늘 스테이크 당신이 좋아하는 굽기로 했는데 입에 맞아요? 용기를 내어 건넨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태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이오? 단 한마디. 그게 전부였다. 그 짧은 소리는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이런 식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세상 밖에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 존재했다. 서연은 그 벽을 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태주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그의 첫사랑인 발레리나 유리나만이 존재했다. 서연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정략 결혼. 할아버지인 강 회장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던 태주는 마지못해 그녀를 아내로 맞았다. JK그룹의 안정을 위한 도구, 한서연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그것뿐이었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어 붉은 액체를 한 모금 삼켰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녀는 문득 3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순간. 언젠가는 그의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을 거라고. 진심은 통할 거라고 어리석게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결혼식 날조차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먼 곳을 바라보았다. 신혼여행은 비서가 대신 예약한 차가운 리조트에서 각방을 쓰는 것으로 끝이 났고 이후로도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아내로서 존중해주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JK그룹의 젊은 총수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를 보며 동화 속 왕자와 공주라 칭송했지만 그 화려한 성 안에서 공주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때였다. 태준의 스마트폰이 조용한 진동과 함께 빛을 발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연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유리이나?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지금까지의 무심함은 온데간데였고 그의 눈에는 깊은 우려와 다정함이 서렸다. 서연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다. 그는 마치 신성한 의식이라도 치르듯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리나야? 왜?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게 녹아내렸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유리나의 가녀린 목소리, 아프다는 핑계, 무섭다는 어리광, 3년 내내 반복되어 온 레퍼토리였다. 몸이 안 좋아 약은 메워걷고 알았어. 기다려. 지금 바로 갈게. 태주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대리석 바닥에 끌리며 불쾌한 소음을 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요.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두 버린 처절한 외침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차갑게 돌아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게 지금 중요해. 리나가 아프다잖아. 그 한마디가 서연의 세상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중요하지 않다. 그녀의 노력, 그녀의 마음, 그들의 결혼기념일.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픈 첫사랑의 신음소리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늪키요!
태주는 그녀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서연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단단하고 넓은 등. 한때는 저 등에 기대어 쉴 수 있을 거란 꿈꿨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저 등은 결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관문이 닫히고 최고급 스포츠카의 엔진음이 멀어져 갔다. 고요함이 다시 저택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다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절망적인 정막이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 뚝, 뚝. 차갑게 식어버린 스테이크 접시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다. 태준의 생일마다 며칠 밤을 새워 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는 비서가 사온 케이크에만 촛불을 켰다. 그가 좋아하는 넥타이를 선물하면 다음 날 유리나의 스카프와 비슷한 색의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다. 사교계 파티에서는 늘 그녀를 장식품처럼 세워두고 유린에게 달려가 안부를 물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혹은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그가 자신을 돌아봐 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눈물이 그친 자리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2층의 서재로 향했다. 태주는 이 저택에 서재가 2개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나는 그의 공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직 그녀만을 위한 비밀의 공간이었다. 육중한 책장 뒤에 숨겨진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깥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그곳은 건축가의 작업실이었다.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건축물 사진과 설계도면이 가득 붙어 있었고 중앙의 거대한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제도 도구, 그리고 여러 개의 건축 모형이 놓여 있었다. 결혼 전, 그녀는 한서연이 아닌 엘라라였다. 촉망받는 신의 건축가. 세계적인 건축 공모전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디자인은 혁신적이면서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의 미래를 주목했다. 하지만 강태준을 만나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버렸다. JK그룹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그녀는 엘라라를 스스로 지우고 한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다. 그의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봉인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그녀가 최근까지 몰래 작업해온 혁신적인 리조트 디자인의 3D 모델링이 떠올랐다. 태주는 그녀가 매일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집안을 꾸미고 꽃꽂이를 하고 사교계 인물들과 차를 마시는 것이 전부일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마우스를 굳게 잡았다. 손끝에서부터 희미한 전율이 느껴졌다. 잊고 있던 열정이. 죽어있던 자아가 다시 깨어나는 감각이었다. 3년 동안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그의 무관심과 경멸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그의 사랑을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한서연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다시 엘라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녀의 재능과 능력으로 세상에 우뚝 설 것이다. 강태준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녀의 진짜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이다. 창밖으로 칠흑 같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불꽃도 미련의 잔재도 아니었다. 오롯이 자신을 되찾겠다는 차갑고도 뜨거운 결이었다.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대리석 궁전의 밤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한 여자의 장례식이자 또 다른 여자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과 함께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한서연은 눈을 떴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맑았다. 어젯밤의 절망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수백 벌의 명품 옷과 가방, 보석들이 가득한 세상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할 법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그 화려한 물건들에 단 한순간도 머물지 않았다. 그것들은 지난 3년간 그녀를 올가매었던 아름다운 감옥의 창살에 불과했다. 그녀는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결혼 전부터 사용하던 손때 묻은 평범한 가방이었다. 그 안에 꼭 필요한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챙겨 넣기 시작했다. 그녀가 비밀 서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과 외장 하드, 낡은 스케치북과 늘 손에 쥐고 다니던 만년필, 그것들이야말로 진짜 한서연의 것이었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허울이 아닌 건축가 엘라라의 영혼이 담긴 물건들이었다. 짐을 다 챙기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가방은 놀랄 만큼 가벼웠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서연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어젯밤의 화려한 만찬은 하인들이 이미 치웠을 거라 생각했지만 식탁은 처참한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과 아무렇게나 놓인 와인잔, 마치 그들의 결혼 생활의 종말을 보여주는 전시품 같았다. 서연은 식탁 한가운데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다.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였다. 어젯밤의 일은 반가쇠였을 뿐 그녀의 결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밤새 입고 있던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짜증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눈물로 밤을 지사으며 자신을 기다렸을 아내의 모습을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눈물 한 방울 없이 낯설 만큼 침착하고 차가운 표정의 한서연이었다. 태주는 잠시 당황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아침부터 뭘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녀를 아래로 보는 듯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턱짓으로 식탁 위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태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서류의 제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혼 합의서. 그는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뭐지? 새로운 관심 끌기 방식인가? 어젯밤 일로 시위하는 거야. 그는 서연이 아이처럼 토라져 버리는 유치한 연극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할 리 없다고 확신했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타이틀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아니요, 시위도 연극도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태주는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위자료 청구 없음, 재산 분할 포기,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의 혼란은 분노로 바뀌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나랑 장난해, 한서연. 네가 뭘 믿고 이러는 거지? 내 이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그의 자존심에 제대로 상처가 난 모양이었다.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모든 걸 포기하겠다니 그것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자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느껴졌다. 당신 이름이 없어도 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을 뿐이죠. 서명해 주세요. 더 이상 당신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장식품으로. 유리나 씨의 대용품으로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리나라는 이름이 나오자 태준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내가 감히 리나를 입에 올려? 사실이잖아요. 지난 3년간 당신 곁에 있었던 건 제가 아니라 유리나 씨의 그림자였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그의 분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시선에 담긴 단호함에 태주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깨달았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펜을 집어들었다. 좋아.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하지만 명심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넌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일주일도 안 돼서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리게 될 거라고. 그는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거칠게 휘갈겼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리기라도 하려는 듯한 필체였다. 그는 펜을 식탁 위에 집어 던지며 말했다. 후회하지 마, 한서연.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서연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지난 3년에 대한, 그리고 어리석었던 자신의 사랑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녀는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태주는 팔짱을 낀 채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를 감쌌다. 서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상징하는 거대한 대리석 저택을 뒤로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미래를 향해 걸어나갔다. 문이 닫히고 저택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태주는 홀로 남겨졌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단정한 서명과 자신의 거친 서명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알 수 없는 불쾌감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귀찮은 골칫거리를 덜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저 자존심이 상해서일 거라고, 감히 자신을 떠난 그녀에 대한 분노일 거라고 치부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에 있는 한서연 씨 물건들 전부 정리해서 버려. 하나도 남김없이. 전화를 끄는 그는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럽게 변했다. 리나야, 나야. 어젠 괜찮았어. 응? 이제 아무 문제 없어. 방해되는 건 전부 사라졌으니까.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택시를 보지 못했다. 그 안에 앉은 여자가 앞으로 자신의 세상을 얼마나 뒤흔들어 놓을지 그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유치한 힘겨루기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그 거대한 대리석 저택을 나온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사람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울의 번화가. 최첨단 빌딩들 사이에서 독특한 감성을 뽐내는 한 작은 건물이 있었다. 회색 벽돌과 통유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 건물. 이곳에 스튜디오 이음, 스튜디오 이의 이라는 간판이 막 걸렸다. 세상과 공간, 그리고 사람을 잇는 건축을 하겠다는 포부가 담긴 이름이었다. 사무실 내부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젊은 에너지로 가득했다. 직원이라야 고작 4명뿐인 작은 스튜디오였지만 그들의 눈은 국내 유수의 대형 설계, 사무소 직원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서연. 아니, 이제는 엘라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녀가 있었다. 박 팀장님, 제주 부지 현장 데이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풍향 데이터 값이 지난번과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살피던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몸에 꼭 맞는 슬랙스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지적이고 당당했다. 낮게 묶은 머리는 프로페셔널한 인상을 주었고 슬픔 대신 총기와 확신으로 가득 찬 눈빛은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다. 네, 대표님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젊은 팀장 박진우가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대답하며 노트북을 두드렸다. 그는 한때 전설로만 들었던 천재 건축가 엘라라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다. 그녀는 3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창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스튜디오 이음의 첫 목표는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국내 최대 호텔 체인인 아주르 애주르에
그룹이 제주도의 최고급 친환경 리조트 아주르 헤이븐, 에이저 헤이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 공모전에는 네로라 하는 대형 건축 사무소들이 모두 뛰어들었다. 모두가 갓 설립된 스튜디오 이음은 상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엘라라는 그들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몇 주간 밤을 새우며 설계에 몰두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제주의 자연과 그 땅이 가진 이야기를 건축물에 담아내고자 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프레젠테이션의 날이 밝았다. 수십 명의 심사위원과 경쟁사 관계자들이 모인 대형 컨퍼런스 홀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앞서 발표를 마친 대형 건축사무소들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거창한 미사역으로 자신들의 디자인을 뽐냈다. 하나같이 웅장하고 거대했지만 어딘가 영혼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다음은 스튜디오 이음의 엘라라 대표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엘라라라는 이름이 호명되자 장내에 가벼운 술렁임이 일었다.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비운의 천재. 그녀의 복귀는 그 자체로 큰 이슈였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가 단상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화려한 영상 자료 대신 직접 손으로 그린 스케치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웠다. 제주의 바람과 파도, 오름의 능선을 표현한 듯한 부드러운 곡선들이었다. 제가 설계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저는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아주르 헤이븐이 들어설 부지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자생하는 식물들, 그리고 시간대별로 변하는 빛의 움직임까지 분석한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자연을 파괴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건물이 스스로를 낮추어 자연의 일부가 되고 바람과 빛이 건물 내부까지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람이 그 안에서 온전히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붕에는 빗물을 정화하여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건물 외벽은 제주 현무암과 그 지역에서 나오는 흙으로 만든 친환경 벽돌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객실에서는 제주의 바다와 한라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파노라마 뷰를 확보하면서도 각 객실의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보호되는 독창적인 구조를 제시했다. 발표는 기교 없이 담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깊이는 누구보다도 압도적이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아주르 그룹의 노 회장, 윤 회장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발표가 끝나자 한 경쟁사 임원이 비아냥거리듯 질문을 던졌다. 대표님의 아이디어는 훌륭합니다만 너무 이상적이군요. 그 정도의 친환경 자재와 복잡한 구조로 과연 예산과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생 스튜디오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프로젝트 아닌가요? 그것은 그녀의 경험, 부족과 스튜디오의 작은 규모를 공격하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하지만 엘라라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미 국내외 12개의 친환경 자재 업체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오히려 기존 방식보다 7%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면 공사 기간을 3개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관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녀가 스크린에 띄운 것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예산 분석과 공정 시뮬레이션 데이터였다. 그녀가 단순히 꿈만 꾸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한 현실 감각까지 갖춘 실력자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경쟁사 임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윤 회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 고심 끝에 아주르 헤이븐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사로 스튜디오 이음을 선정했습니다. 그 순간 박진우를 비롯한 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경쟁사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신생 스튜디오가 업계의 공룡들을 모두 물리치고
세기의 프로젝트를 따낸 것이다. 엘라라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심사위원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건축계와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전설의 건축가 엘라라, 3년의 침묵 깨고 화려한 복귀. 신생 스튜디오 이음, 아주르 헤이븐 프로젝트 수주하며 파란 예고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같은 시각, JK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 강태주는 막 임원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댔다. 비서가 들어와 그날의 주요 경제 뉴스를 보고했다. 회장님, 아주르 그룹의 제주 리조트 설계 공모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래 어디지 사무건설 아니면 해안건축이겠지. 태주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그에게 작은 스튜디오의 이름 따위는 관심 밖이었다. 아닙니다. 스튜디오 이에움이라는 신생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대표는 엘라라라는 건축가라고 합니다. 3년 만에 복귀했는데 업계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엘라라?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수많은 건축가들이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JK그룹의 다음 분기 실적과 유리나와의 저녁 약속 생각뿐이었다. 그래, 알았어. 나가봐. 그는 자신을 떠난 전처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날개를 펼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며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존재가 곧 자신의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와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며칠 후 엘라라는 제주도 프로젝트 부지에 홀로 서 있었다. 거친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의 소리와 파도 소리를 들었다. 지난 3년간의 억압과 슬픔이 바람에 씻겨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창조의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중심에 자신의 발로 우뚝 선 건축가, 엘라라였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JK그룹의 건설 부문 자회사인 JK건설은 국내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업계의 공룡이었다. 따라서 아주르 그룹이 아주르 헤이븐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이자 시공사로 JK건설을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이 결정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강태주는 아주르 그룹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심기가 불편한 듯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김 비서, 굳이 나까지 참석해야 하는 회의인가 실무진선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 같은데 아주르 그룹의 윤 회장님께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프로젝트를 총괄할 건축가와 투자사 및 시공사가 처음으로 공식 대면하는 자리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헤어튼 격식은 태주는 퉁명스럽게 내뱉으며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에게 이 회의는 수많은 업무 중 하나일 뿐이었다. 신생 스튜디오의 엘라라라는 건축가, 이름은 조금 독특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어차피 JK의 자본과 기술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일 터였다. 그는 회의에 가서 JK그룹의 위상을 보여주고 몇 마디 격려의 말을 던져준 뒤 자리를 뜰 생각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아주르 그룹의 윤 회장이 반갑게 그를 맞았다. 강 회장, 바쁜 와중에 이렇게 직접 와주어 고맙네. 별 말씀을요? 회장님, 아주르 그룹과 JK그룹의 중요한 첫걸음인데 당연히 와야죠. 태주는 비즈니스용 미소를 지으며 윤 회장과 악수를 나눴다. 그는 회의 테이블의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JK그룹의 임원들과 아주르 그룹의 관계자들이 모두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모든 것이 그가 익숙한 풍경이었다. 잠시 후 윤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자, 그럼 모두 모이셨으니 오늘 이 프로젝트의 심장이자 두뇌가 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대형 설계사들을 마다하고 파격적으로 선택한 분입니다. 디자인의 영혼을 불어넣을 건축가, 스튜디오 이음의 엘라라 대표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태주는 서류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무심하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의 흐름이 정지하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단상으로 걸어 나오는 그 여자. 한서연만이 보였다. 말도 안 돼.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가 아는 한서연은 늘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던 여자였다.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로 치장해도 어딘가 슬퍼 보였고 늘 자신감 없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여자.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세련된 네이비색 정장은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한껏 돋보이게 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목선을 아름답게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그의 숨을 멎게 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회의실 전체를 담아내는 그 눈빛은 총명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아주르 헤이븐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를 맡은 스튜디오 이음의 대표 건축가 엘라라입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그 목소리가 엘라라라는 이름을 말하는 순간 태주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전설처럼 떠돌던 천재 건축가 엘라라가 자신이 쓸모없다며 내쳤던 전처 한서연이었다니. 그는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어째서 그녀가 건축가였다는 사실조차 그는 전혀 몰랐다. 지난 3년간 그녀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의 오만함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서연은 태준을 발견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상석에 앉아있는 그를 보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 수없이 이 순간을 시뮬레이션했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개인적인 시선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의 시선은 태준을 스쳐 지나가 윤 회장과 다른 참석자들에게 향했다. 윤 회장님과 심사위원분들께서 제 디자인의 가능성을 믿어주신 만큼 단순한 리조트가 아닌 제주의 자연과 사람이 교감하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는 준비해 온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프로젝트의 초기 콘셉트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전문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핵심을 짚어내는 그녀의 모습에서 태주는 자신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권위와 카리스마를 느꼈다. 태주는 회의 내용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짓,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에 쏠려 있었다. 그녀가 똑 부러지게 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마다 그는 마치 한 대씩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여자가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재능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문득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서재에 틀어박혀 밤늦도록 무언가에 몰두하던 그녀의 모습, 가끔 알 수 없는 설계도면 같은 것을 들여다보던 모습. 그는 그저 그녀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일거리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의 그녀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회의가 끝나갈 무렵 윤 회장이 만족스러운 웃음으로 태준에게 말을 걸었다. 강 회장, 어떤가 정말 놀라운 인재가 아닌가? 우리가 엘라라 대표를 얻은 건 정말 행운이야. 태준은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네, 아주 인상적이군요. 회장님,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과 서류를 가방에 챙기며 다른 임원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기엔 너무나 어리석었고 축하해라고 말하기엔 자격이 없었다. 그때 서연이 그가 앉아있는 테이블 옆을 지나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부딪혔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원망도, 미련도, 반가움도 아니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심하고 서늘한 눈빛. 반면 태준의 눈은 혼란과 충격, 그리고 그 자신도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로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보내는 의례적인 인사였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또각또각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태준의 귀에는 마치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균열이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그녀가 사라진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는 눈부신 보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보석은 이제 다시는 그의 손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태준과의 재회는 한서연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그녀 자신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였다. 특히 유린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늦게 귀가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지쳐 보였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던 유리나는 그의 품에 안기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차피 곧 알게 될 사실을 털어놓았다. 오늘 아주르 그룹 미팅이 있었어. 거기서 한서연 씨를 만났어. 네, 서연 씨를요. 거긴 왜? 아주르 헤이븐 프로젝트. 그 사람이 설계 책임자야. 건축가 엘라라가 한서연 씨였어. 유리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뇌가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얌전히 집구석에 처박혀서 이혼의 아픔이나 곱씹고 있을 줄 알았던 여자. 자신이 조금만 눈물 흘리는 척하면 언제든 태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거라 믿게 만들었던 순진한 여자. 그 한서연이 지금 세간의 주목을 받는 천재 건축가 엘라라라고. 질투와 불안감이 검은 연기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녀는 태준이 한서연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게 만들기 위해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태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하는 파트너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어머, 그랬구나. 정말 대단하네요. 서연 씨, 태준 씨랑 있을 땐 그런 재능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며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확실히 표시할 필요가 있었다. 며칠 후 JK 건설 회의실에서 아주르 헤이븐 프로젝트의 1차 실무회의가 열렸다. 서연은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구조 설계팀과 자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회의는 진지하고 전문적인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유리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 커피와 디저트가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다들 회의하시느라 힘드시죠? 잠시 쉬면서 하세요. 제가 방해한 건 아니죠? 그녀의 등장은 전문적인 회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남자친구 회사에 내조하러 온 여자친구의 모습이었다. 태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지만 직원들 앞에서 그녀를 탓할 수는 없었다. 유리나는 자연스럽게 태준의 옆자리에 앉아 그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감았다. 그리고는 맞은편에 앉은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 서연 씨, 여기서 또 보네요.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알았으면 제가 태준 씨한테 더 잘해주라고 했을 텐데 집에서 조용히 살림만 하시기엔 너무 아까운 재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칭찬을 가장한 교묘한 비난이었다. 너는 내 덕분에 태준과 이혼하고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된 거야 라는 뜻과 너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던 여자라는 과거를 동시에 상기시키는 말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모두가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모욕감에 얼굴을 붉히거나 당황해서 말을 더듬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나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다. 칭찬 감사합니다. 유리나 씨 덕분에 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녀는 태연하게 유리나의 말을 받아쳤다. 그리고는 곧바로 회의의 본론으로 돌아왔다. 그럼 박 팀장님, 아까 논의하던 BIM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 좀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하중 분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유리나라는 존재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다. 그녀의 도발에 전혀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완벽하게 집중했다. 그 모습은 오히려 유리나를 초라하고 유치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그런 서연의 모습에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강인함과 품격을 보았다. 동시에 회의의 흐름을 깨고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유리나의 행동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유리나의 내조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제주도 현장 실세도 굳이 따라 나섰다. 건강을 위해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는 핑계였다. 현장은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가득한 곳이었다. 서연은 안전모를 쓰고 작업화 차림으로 현장 소장과 도면을 보며 열정적으로 토론했다. 그녀의 눈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반짝였다. 반면 유리나는 명품 구두에 흙이 묻는다며 투덜거리고 햇볕이 뜨겁다며 인상을 썼다. 그녀는 태준의 팔에 매달려 언제 끝나요? 지루해요? 라며 어리광을 부릴 뿐이었다. 태준은 두 여자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한 명은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전문성으로 빛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이 불평과 요구뿐이었다. 과거에는 유리나의 연약함이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을 자극했지만, 지금은 그저 이기적이고 철없는 어리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균열은 어느 날 밤에 일어났다. 설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태준과 서연, 그리고 양측의 핵심 실무자들이 JK건설 사무실에 모여 밤늦도록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모두가 예민해져 있었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여러 대안을 제시하며 회의를 이끌었다.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다. 유리나였다. 태준 씨, 어디에요? 왜 이렇게 쉬어? 나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요. 미안해, 리나야.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끝나고 바로 연락할게. 회의? 또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거예요. 회의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아픈데.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자신을 쳐다보는 직원들의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이미 회의의 집중력은 깨져버린 후였다. 잠시 후 돌아온 그에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업무에 집중하자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지적이고 독립적인 서연과 감정적이고 의존적인 유리나 사이의 엄청난 격차를 그는 지금까지 유리나의 눈물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서연의 침묵을 무능함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것이 반대였다. 유리나의 눈물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무기였고 서연의 침묵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려는 현명함이었다. 그날 밤 칭걸대는 유리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홀로 채 앉은 태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낮에 현장에서 봤던 서연의 모습을 떠올렸다. 안전모 아래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먼지 묻은 도면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스케치하던 그녀의 진지한 옆모습.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유리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태준 씨, 잠이 안 와요. 우리 집으로 와주면 안 돼요. 라는 문자 메시지였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화면을 보며 깊은 피로감과 짜증을 느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천사의 이미지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유리나의 세상은 강태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불안,
질투, 그리고 욕망의 축은 언제나 그를 향해 있었다. 직접적인 도발이 한서연의 프로페셔널한 방어벽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지고 오히려 태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점점 초라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서연을 그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태준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려면 그녀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스튜디오 이음의 내부 사정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목표물을 찾아냈다. 디자이너 이진수. 그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대학을 졸업한 재능 있는 인재였지만 엘라라라는 거대한 그늘에 가려 자신의 재능이 묻히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의 SNS에는 자신의 공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야망이 가득했다. 유리나는 그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청담동의 한 고급배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상황을 연출했다. 혹시 스튜디오 이음의 이진수 디자이너 아니세요? 제 친구가 진수 씨 디자인을 보고 정말 감각 있다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엘라라 대표님보다 훨씬 트렌디하다고요. 달콤한 칭찬으로 시작된 대화. 유리나는 그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긁고 그의 야망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삭였다. JK그룹 자회사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그리고 상상 이상의 금전적 보상까지. 진수 씨 같은 분이 그런 작은 스튜디오에 갇혀 있는 건 재능 낭비예요. 세상은 진수 씨의 진짜 가치를 알아야죠. 욕망에 눈이 먼 이진수는 결국 그녀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는 돈과 성공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양심과 동료에 대한 의리를 팔아넘기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그는 스튜디오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아주르 헤이븐의 초기 콘셉트 스케치와 핵심 아이디어가 담긴 3D 모델링, 초기 단계 파일들을 몰래 복사해 유린에게 넘겼다. 파일을 손에 넣은 유리나는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그녀는 거액의 돈을 주고 독일에 이름 없는 소규모 건축사무소 아틀리에 슈미트를 매수했다. 그리고 이진수에게서 훔친 디자인 파일을 그들에게 보내 자신들의 작품인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하고 파일 생성 날짜를 조작하여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올리도록 지시했다. 모든 것은 마치 아틀리에 슈미트뱀과 엘라라보다 몇 달이나 먼저 해당 디자인을 구상했던 것처럼 보이게 조작되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유리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국내 최대 건축 커뮤니티와 한 연예부 기자에게 이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다. 충격 천재 건축가 엘라라. 화려한 복귀는 거짓 독일 디자인 표절 의혹. 기사는 엘라라의 아주르 헤이븐 디자인과 아틀리에 슈미트 도숑의 포트폴리오를 나란히 비교하며 조목조목 유사점을 지적했다. 초기 콘셉트 파일에서 비롯되었으니 유사점은 명백했다. 전문가가 아닌 대중의 눈에는 빼도 박도 못할 표절처럼 보였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어제까지 그녀의 복귀를 축하하며 찬사를 보내던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태도를 바꾸어 그녀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희대의 사기극, 추락한 천재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아주르 헤이븐 프로젝트는 직격탄을 맞았다. 투자자들의 항해에 전화가 빗발쳤고 아주르 그룹의 주가는 급락했다. 당장 건축가를 교체하고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서연은 차가운 시선들의 한가운데에 서야 했다. 아주르 그룹의 임원들, 그리고 JK그룹의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그녀를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엘라라 대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프로젝트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습니다. 해명해 보시죠. 한 투자사 임원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서연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놀랄 만큼 침착했다. 물론 그녀도 충격과 분노,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휘둘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제 디자인은 100% 저의 독창적인 창작물입니다. 표절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증거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결백을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겁니다. 그러니 부디 저와 제 스튜디오를 믿고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윤 회장은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다른 임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결국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고 일주일 내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회의실을 나온 서연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스튜디오로 돌아오자 입구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건 안으로 들어왔다. 직원들은 모두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진우가 울먹이며 물었다. 서연은 그런 그와 다른 직원들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지금부터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합시다. 이진수 씨는 어디 갔죠? 그녀의 말에 직원들은 그제야 이진수가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의 마음속에 싸늘한 의심이 싹 텄다. 한편 강태준 역시 이 소식을 접했다. 그는 표절 기사와 두 디자인의 비교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그 역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최근 몇 주간 자신이 직접 본 한서연의 모습을 떠올렸다. 일에 대한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자부심. 그런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훔칠까? 그리고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며칠 전 유리나가 그에게 아는 척하며 던졌던 말. 서연 씨, 디자인은 지붕의 곡선이 너무 복잡해서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잘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지붕의 곡선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디테일이었다. 어떻게 그녀가 알고 있었을까?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유리나의 과도한 집착, 시기적절하게 터진 스캔들, 그리고 그녀의 미심쩍 어떤 말까지. 그는 이것이 단순한 표절 의혹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서연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치밀한 음모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날 밤 스튜디오 이음의 사무실에는 서연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는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자신이 대학 시절부터 그려왔던 낡은 스케치북들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아주르 헤이븐의 모태가 된 아이디어 스케치들이 수년에 걸쳐 기록되어 있었다. 세상이 모두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의 꿈이 담긴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절망이 아닌 싸늘한 투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추악한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리라 다짐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비난의 화살이 되어 쏟아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한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료하게 깨어났다. 슬픔이나 분노에 잠식당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녀에게는 오직 일주일이라는 시간만이 주어졌다. 그녀는 먼저 내부의 적을 찾아내기로 했다. 막 팀장님, 지난 한 달간 우리 스튜디오 서버의 모든 데이터 접속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특히 이진수 씨의 로그를 집중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녀의 지시에 박진우와 남은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스캔들이 터지기 사흘 전 새벽, 이진수 씨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대용량의 설계 파일이 외부 IP로 전송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은 그 배신을 증명하는 쐐기나 다름없었다.
내부 유출자에 대한 확신은 섰지만 누가 배후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서연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논란의 중심이 된 아틀리에 슈미트의 디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두 개의 디자인을 나란히 띄워놓고 그녀는 매의 눈으로 차이점을 훑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 디자인이었지만 창조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아틀리에 슈미트의 디자인은 그녀의 디자인의 형태는 훔쳤지만 영혼은 훔치지 못했다. 그녀가 설계한 건물의 모든 곡선과 기둥에는 구조 역학적 그리고 미학적 이유가 존재했다. 하지만 저 가짜 디자인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어설프게 흉내낸 것에 불과했다. 마치 유창한 시를 의미도 모른 채 더듬더듬 따라 읽는 아이처럼 조잡했다. 이 부분, 건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한 구조적 계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냥 보기 좋으라고 갖다 붙인 장식일 뿐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문제점들을 하나씩 기록해 나갔다. 이것은 법정에서는 효력이 없을지 몰라도 진짜 전문가들 앞에서는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독일에서 공부할 때 친하게 지냈던 동기 클라우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베를린에서 촉망받는 건축가가 된 친구였다. 클라우스, 나야, 엘라라, 부탁이 하나 있어. 아틀리에 슈미트라는 곳에 대해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한편 강태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유린에 대한 의심은 그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극비리의 조사를 지시했다. 유리나 씨의 최근 한 달간의 모든 행적과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조사해. 그리고 아틀리에 슈미트라는 독일 회사와 이번 스캔들을 최초 보도한 기자의 뒷조사도 부탁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봐. 강태준이 가진 JK그룹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루 만에 김 비서로부터 1차 보고가 올라왔다. 회장님,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유리나 씨가 관리하는 한 유령 회사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 문제의 기자와 아틀리에 슈미트의 대표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이음에서 잠적한 이진수라는 디자이너가 최근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계약하고 외제차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보고를 듣는 태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리나가 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따로 있었다. 그는 김 비서가 가져온 표절 의혹, 디자인 비교 자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서연의 설계도 한쪽 구석에 그려진 작은 디테일에 머물렀다. 건물의 지붕과 창틀이 만나는 부분에 새겨진 검은 고자리 엘라이라를 형상화한 듯한 미세한 문양. 엘라라는 바로 그 검은 고자리의 별 중 하나의 이름이었다. 순간 그의 뇌리의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 생활 중 서재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던 한서연의 모습.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에는 별자리와 함께 그 문양이 가득했다. 그때 그는 그것을 그저 의미 없는 낙서라고 생각하고 비웃으며 지나쳤었다. 젠장. 태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대로 저택으로 차를 몰았다. 그가 떠난 후 아무도 살지 않아 먼지가 쌓인 그들의 옛집. 그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가 그가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었던 책장 뒤 숨겨진 그녀의 작업실 문을 열었다. 그곳은 먼지 속에 잠든 그녀의 세계였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쓰던 낡은 스케치북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스케치북에는 수년에 걸친 그녀의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페이지마다 어김없이 그 별자리 문양이 있었다. 대학 시절의 습작부터 시작해 점점 더 정교하고 아름답게 발전해 나가는 엘라라 시그니처의 역사.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자
그녀의 영혼의 인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아내의 재능을 몰라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예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의 꿈,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진짜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그는 오만과 편견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가 쓰레기라며 내던졌던 것은 그의 아내만이 아니었다. 그가 사랑해야 했던 한 사람의 우주 전체였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유린에 대한 분노는 어느새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외롭게 자신의 세계를 지켜왔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비서의 최종 보고였다. 회장님,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유리나 씨와 이진수, 그리고 독일 회사 대표 간의 통화 녹취 파일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스튜디오에 있던 서연 역시 독일의 클라우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엘라라, 내 말이 맞았어. 아틀리에 슈미트는 실체가 거의 없는 페이퍼 컴퍼니야. 대표라는 작자는 업계에서 돈 받고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브로커로 유명한 놈이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반격을 위한 모든 무기가 쥐어졌다. 그리고 저택에 먼지 쌓인 작업실에 홀로 서 있는 강태준 역시 모든 진실을 마주했다. 그의 손에는 아내의 영혼이 담긴 스케치북이, 그리고 귀에는 배신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있었다. 그는 부서진 남자였다. 오만했던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뒤늦은 후회의 익사 직전인 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피가 나도록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 무서운 결의가 이글거렸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나 프로젝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구원을 위한, 그리고 그가 망가뜨린 한 여자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강태준의 눈은 더 이상 후회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를 지배하고 있던 뜨거운 감정들은 이제 냉철한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자원을 총동원해 이 추악한 연극에 막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예전과 달라야 했다. 그가 구원자처럼 나서서 한서연을 구하는 그림은 그녀의 명예에 또 다른 흠집을 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했다. 진실이라는 바람이 스스로 불어오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 그는 즉시 JK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최고 등급의 보안을 유지한다. 이번 스캔들에 대해 JK그룹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지킨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진실이 드러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홍보팀은 평판이 좋은 건축 전문지 몇 군데의 정보를 흘려 3년 전 엘라라가 사라지기 직전에 세계 유수의 건축 회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입 제안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들, 세계적인 거장들이 탐내던 천재가 왜 이름 없는 독일 회사의 디자인을 베껴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을 심어주는 거야.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수였다. 대중이 아닌 전문가 집단의 여론부터 되돌리는 것. 법무팀은 독일 현지 로펌과 연결해 아틀리에 슈미트와 그 대표의 모든 비리를 파헤쳐 탈세, 이전의 사기 행각, 모든 조화, 그들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놔. 그의 지시는 거침없고 정교했다. 그는 판 전체를 읽고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가 판을 짜는 동안 한서연 역시 자신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반박 자료를 만들었다. 자신의 오래된 스케치북부터 시작해 아이디어가 발전해온 모든 과정을 담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표절작의 구조적 결함을 조목조목 분석한 보고서까지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변명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스튜디오 이에음의 이름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언론은 이미 그녀에게 적대적이었고 작은 실수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대로 매장당할 터였다.
기자회견 발표 소식은 유리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서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불안했다. 그녀는 돈을 받고 잠적한 이진수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은 이진수가 이미 강태준의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태준의 사람들은 그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앞에 두 개의 길을 제시했을 뿐이다. 유리나 씨는 곧 끝납니다. 이건 그녀가 돈을 송금한 내역이고 이건 당신과 통화한 녹취록입니다. 당신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산업 스파이죄로 10년 이상 감옥에서 썩든가 아니면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상 참작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나든가.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절망과 배신감에 휩싸인 이진수는 결국 무너졌다. 그리고 운명의 기자회견 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든 기자회견장은 터지기 직전의 폭탄 같았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서 감정의 동요를 찾아내려는 듯 집요하게 터졌다. 오늘 이 자리는 무너진 제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에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페이지별로 띄웠다. 아주르 헤이븐의 핵심 콘셉트가 된 아이디어가 5년 전부터 어떻게 싹트고 발전해 왔는지를 시각적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그녀만이 아는 엘라라 시그니처, 별자리 문양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 다음 그녀는 표절작의 치명적인 설계 오류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디자인은 겉모습은 흉내냈지만 건축의 기본인 안정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전혀지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건물을 지었다면 제주의 것엔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을지도 모릅니다. 장내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전문가적인 설명에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때 태준의 홍보팀이 미리 섭외해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대표님의 설명은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모든 논란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표님의 디자인을 훔쳐서 조작했다는 뜻이 됩니까? 내부 유출자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쏠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뒷문이 열리고 변호사와 함께 이진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진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바로 내부 유출자입니다. 그의 고백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유린에게 어떻게 매수되었는지, 어떤 파일을 넘겼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서연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리나의 계획이었음을 울먹이며 모두 털어놓았다. 증거로 유리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입금 내역까지 공개했다.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표절 건축가는 하루아침에 거대 음모의 피해자가 되었고 청순한 발레리나는 악랄한 배신자가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유리나의 이름을 외쳤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승자의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저 씁쓸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증명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그녀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던 추악한 덫을 치워준 것뿐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혼란스러운 현장을 빠져나온 서연은 조용한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김 비서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께서 전해주라 하셨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작은 상자였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그녀가 늘 사용하던 낡은 만년필과 똑같은 모델의 반짝이는 새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값비싼 보석이나 화려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건축가 엘라라에 대한 존중이자 그녀의 정체성을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말없는 고백이었다. 서연은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는지 아무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스캔들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 아직 불어갈 곳은 많이 남아 있었다. 기자회견장에서 터져나온 진실의 폭탄은 유리나의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청순한 천재 발레리나라는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아파트 앞과 소속 발레단은 기자들로 24시간 포위되었고 SNS는 그녀를 향한 대중의 분노와 혐오로 들끓었다. 절벽 끝에 몰린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한 동아줄은 역시 강태준이었다. 그녀는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비에 젖은 생쥐꼴로 JK그룹 본사 로비에 나타나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다. 태주는 그녀를 만났다. 하지만 장소는 온기가 남아있는 그의 집무실이 아닌 차가운 법무팀의 회의실이었다. 유리나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팔에 매달렸다. 그녀는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태준 씨,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이진수가 서연 씨한테 매수돼서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태준 씨는 나를 믿어야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잖아.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태준은 얼음 같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팔을 뿌리치듯 떼어냈다. 그 입 다물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워서 베일 것 같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와 녹음기 하나를 던졌다. 네가 관리하던 유령 회사 계좌 내역, 네가 이진수와 나눈 통화 녹취록, 네가 독일 회사에 돈을 보낸 기록, 전부 다 여기 있어. 유리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세차게 흔들렸다. 네가 말하는 사랑이 이런 거였나.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거짓으로 나를 기만하는 거. 태준 씨,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서연 씨가 당신 옆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용서. 태주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용서는 내가 아니라 법정 가서 판사에게 구해. JK그룹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스튜디오 이음 측을 도와 네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최고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물을 거다. 네 변호는 내가 아니라 국선 변호사가 해주겠지.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기는커녕 그녀를 심판대에 올리는 칼자루를 쥐어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유리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오열했지만 태주는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고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며칠 후 유리나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산업스파이 교사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녀의 몰락은 신속하고 철저했다. 오만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악을 처단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강태준에게는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다. 그는 먼저 JK그룹의 이름으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의 대상은 명백하게 건축가 엘라라와 스튜디오 이음이었다. 나는 JK그룹은 본 프로젝트의 투자사로서 파트너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저 강태준 개인은 과거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엘라라 대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녀가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되는 환경을 제공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재벌 총수가 그것도 전처에게 보내는 이례적인 사과문은 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사과했다는 사실 자체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태주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직접 그녀를 만나 사과해야만 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공적인 파트너로서의 만남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장소는 그녀의 스튜디오였다. 약속한 시간, 태준이 스튜디오 이음에 들어섰다.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에너지와 빛나는 열정으로 가득한 공간.
대리석 저택의 차가운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그녀의 세상을 보며 또 한 번 가슴이 아려왔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를 맞았다. 그녀는 그에게 차를 권하는 의례적인 친절조차 베풀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의 책상 앞에 마치 죄인처럼 서서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한서연 씨, 아니, 엘라라 대표님.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이번 일뿐만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지난 3년, 그 모든 시간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당신의 꿈을,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무시했던 나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가식이나 변명도 없었다. 오직 뼈저린 후회만이 담겨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사과는 받았어요. 강태준 회장님. 그녀는 철저하게 공적인 호칭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내가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홀로 울어야 했던 지난 3년의 시간을 되돌리지는 못하죠. 당신의 후회는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접수했지만 그를 용서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개인적인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그 어떤 비난이나 욕설보다 더 아픈 형벌이었다. 그녀의 경멸은 그를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완벽한 타인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스튜디오를 나왔다. 사과를 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과 그녀 사이에 놓인 깊고 어두운 협곡의 깊이만을 절감했을 뿐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아주르 헤이벤의 최종 설계도를 펼쳐보았다. 이제 프로젝트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순항할 일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죄의 상징이자 그녀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신뢰를 되찾는 길은 만약 그런 길이 존재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 자신의 변화를 증명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최고조의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부터는 길고 혹독한 속죄의 시간이 시작될 터였다. 그로부터 1년 후 제주의 푸른 바다와 오름의 부드러운 능선이 맞닿는 곳에 아주르 헤이븐이 마침내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다. 건물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그 아름다움과 혁신적인 설계는 개장과 동시에 전 세계 건축계의 찬사를 받았다. 엘라라의 이름은 이 시대 최고의 건축가 반열에 올랐다. 리조트의 그랜드 오프닝 파티 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는 단연 한서연이 있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꿈을 실현시킨 창조주로서의 자신감과 품격이 온몸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주르 헤이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연설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강태주는 그 모습을 파티장의 가장 뒤쪽,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투자사의 대표로서 당연히 VIP석에 자리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자리를 사양했다. 오늘은 온전히 그녀가 주인공이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그녀가 이룩한 세계를 멀리서 경외하며 바라보는 관객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씁쓸함과 함께 진심 어린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지난 1년간 그는 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의 변화는 요란한 이벤트나 값비싼 선물 공세가 아니었다. 그는 조용하고 끈기 있게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의 세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JK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 설계 공모전이 열렸을 때
그는 어떤 외압도 없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고 스튜디오 이음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당당히 계약을 따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 결코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최고의 예우와 존중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가 아주 희귀한 건축 원서를 애타게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전 세계의 인맥을 동원해 그 책의 저자 친필 사인이 담긴 초판본을 구해 그녀의 스튜디오로 보냈다. 거기에는 당신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라는 짧은 메모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가 한 가장 큰 변화는 그녀가 오랫동안 남몰래 후원해 온 작은 보육원에 대한 것이었다. 예전에 그였다면 거액의 기부금을 보내고 생색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JK 건설의 최고팀을 동원해 아이들을 위한 최첨단 친환경 도서관을 재능기부 형태로 지어주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의 명패에는 설계 및 기증 스튜디오 이음이라고 새겨 넣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서연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중에 보육원장님의 감사 전화를 받고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을 흔든 것은 바로 그런 점이었다.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는 묵묵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오늘 아주르 헤이븐의 성공을 지켜본 서연은 마침내 그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파티가 끝난 후 그에게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고즈넉한 찻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지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오롯이 두 사람만의 차분한 시간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태주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욕망이 아닌 진솔함과 약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다는 거 압니다. 과거를 지우거나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과 나의 첫 페이지를 새로 쓸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희망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을 뿐이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난 1년간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당신이 변했다는 건 알겠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강태준이라는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한서연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당신도 과거에 그 오만했던 강태준이 아니겠죠?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침내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남편도 아내도 아닌 그냥 한서연과 강태준으로 처음부터 서로를 알아가 볼 기회. 그 기회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완벽한 용서도 뜨거운 재회 선언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강태준이 지난 1년간 꿈꿔왔던 것 이상의 대답이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간신히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찻집에서 나왔을 때 기분 좋은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과거 그들의 결혼 생활을 지배했던 숨막히는 침묵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저녁 드셨습니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지난 몇 년간 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작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 옥다직.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서로의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보폭을 맞춰 걷고 있었다. 앞으로 그들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수많은 난관이 있을 수도, 또다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마침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의 첫 페이지를 함께 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식당의 불빛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별들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